안녕하세요. 안양에 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사실 이곳에 제 사연을 보내는 것이 제 얼굴에 침 뱉는 짓이라 보낼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요즘 사는 게 정말 너무 힘들고 어디다 말할 곳이 없어 펜팔 친구들에게 비밀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제 딸아이는 옥살이 중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친정 식구들도 모르는 이야기고 저와 가장 친한 친구도 모르는 이야기죠. 남편도 아니고 딸아이가 감옥에 갔다는 말을 피를 나눈 가족들이라고 해도 쉽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 제 고민을 털어놓기 전에 어쩌다 제 딸아이가 옥살이를 하게 됐는지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제 딸아이는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조금 부족한 외모를 가진 아빠를 쏙 빼닮아 못생기게 태어났습니다. 애가 못생겨도 너무 못생겨서 시부모님들도 저희 친정부모님들도 아이를 보면서 가장 처음 했던 말씀들이 애가 왜 이렇게 못생겼냐는 말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 배로 낳은 제 딸이라 제 눈엔 세상 그 누구보다 예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의 눈에는 그렇게 보지 않은 듯 했어요. 딸아이가 처음 유치원에 다녀왔던 날이었습니다. 지희 어머니, 오늘 지희가 유치원에서 많이 울었거든요? 지희 오늘 하루가 많이 힘들었을 테니까 잘 좀 들여다봐 주세요. 지희가 울었다뇨?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지희가 친구들한테 외모로 놀림을 당했어요. 제가 그 친구들 따끔하게 혼내두긴 했는데 지희가 많이 속상해해서 신경이 쓰이네요. 유치원 첫 등원부터 딸아이는 반 친구들에게 못생겼다는 이유로 놀림을 당해 유치원에서 하루 종일 울기만 했다고 했습니다. 딸아이는 유치원에서 첫날의 기억 때문인지 그 이후로 유치원을 가고 싶어 하질 않았습니다.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니 보내지 않을 수 있다지만 초등학교는 달랐습니다. 지희야, 초등학교는 가기 싫어도 가야 돼. 엄마가 선생님한테 미리 잘 말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학교 가자. 어? 싫어. 나 학교 가기 싫다고. 친구들이 또 나 못생겼다고 놀리면 어떡해. 나 학교 가기 싫어. 또 친구들에게 못생겼다고 놀림을 당할까봐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딸아이를 억지로 학교를 보내야만 하는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는 부모는 세상에 몇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가기 싫다고 울고불고 경기까지 일으키는 딸아이를 보고 있는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엄마,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친구들 사이에서 내 별명이 뭔지 알아? 못난이야, 못난이. 선생님도 나한테 못난이라고 부른다고. 나 어른 되면 바로 성형수술 할 거야. 성형수술해서 꼭 예뻐질 거야. 학년이 바뀔 때마다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도 개구쟁이 초등학생들은 말릴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초등학교를 입학해서부터 졸업을 할 때까지 못생겼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했습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외모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딸아이는 성형수술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된 초등학교 때부터 성형수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희야,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초등학교 때랑 다를 거야. 여중여고로 가면 얼굴 가지고 놀리는 친구들도 없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딸아이를 놀렸던 친구들 대부분이 남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딸아이를 여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다행히 여학생들만 있는 곳이라 그런지 그곳에서는 딸아이에게 외모 가지고 놀리는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생겼습니다. 엄마, 우리 학교에서 내가 제일 못생긴 것 같아. 일단 다이어트라도 해야겠어. 살이라도 빼야지 그나마 덜 못생겨 보일 것 같아. 사춘기이기도 했지만 외모에 관심 많은 여학생들 사이에 있어서 그런지 딸아이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딸아이는 자기가 학교에서 제일 못생겼다고 날씬하기라도 해야 된다며 무리한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용돈을 주면 용돈을 화장품 사는 데에 다 써버렸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는 딸아이의 외모 지장이 날로 심해져만 갔고 외모에 대한 딸아이의 자존감은 바닥을 뚫다 못해 지하 밑으로 끝없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나 화장품 사기 5만 원만 달라니까? 지금 내가 사려는 거 매장에 하나밖에 안 남았대. 얼른 줘. 지희야,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무슨 화장을 그렇게 해. 너 친구들 다 대학 가는데 혼자서만 대학 안 갈 거야, 어? 나 대학 안 가. 안 갈 거라고. 나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 등록금으로 바로 성형수술 할 거야. 엄마, 잔소리 그만하고 일단 돈부터 줘. 공부에는 관심 없고 본인 꾸미는 데에만 열정적이었던 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자신의 소신대로 대학교에 진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속이 타들어가는데 딸은 저에게 2천만 원의 성형수술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엄마, 내가 어제 아름이랑 같이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상담받아 왔거든? 코 400만 원에 쌍꺼풀 200만 원, 그리고 턱 치고 광대 없애는데 1,500만 원이래? 병원에서 그거 다 하면 2천만 원을 할인해준다고 해서 예약해두고 왔어? 2천만 원? 너 지금 2천만 원이라고 했어?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너 무슨 돈으로 하려고 예약을 한 거야? 너 그 돈 있어? 당연히 엄마랑 아빠가 내줘야지. 딸 못생기게 나왔으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한테는 양심이라는 것도 없어? 딸에게 성형수술 비용으로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줄 능력이 없을 뿐더러 저는 딸이 성형수술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희야, 세상은 외모가 다가 아니야. 내면의 아름다움을 길러야지. 엄마랑 아빠 눈에 너는 한없이 예쁘기만 한 딸인데 너는 왜 스스로를 못생겼다고만 생각해? 네 안에 아름다움을 들여다봐. 엄마 아빠 눈에만 예뻐 보이면 뭐하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못생긴 못난이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리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나만 알아서 뭐해? 사람들은 내 내면 따위에 관심 없고 내 얼굴에만 관심이 많다고. 딸아이가 성형을 시켜달라고 울고 물고 난리를 부렸지만 남편과 저는 절대로 그 돈을 지원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나 공장 아르바이트 하러 갈 거야.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거기서 일하고 모은 돈으로 성형할 거니까 엄마랑 아빠는 나한테 돈 줄 거 아니면 연락도 하지 마. 성형수술 비용을 모으러 가겠다는 딸은 2년 만에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얼굴을 하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그런 딸을 붙잡고 오열을 했습니다. 부모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뜯어고치면 어떡하니? 누가 보면 내 새끼가 아니라 남의 새끼인 줄 알겠어. 엄마, 괜찮아. 피 뽑아서 검사하면 나 엄마 딸인 거 다 인증돼.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 딸이 예뻐져서 나타났는데 울긴 왜 울어?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 딸의 외모가 저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은 그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마음에 들고 자랑스러운 듯 했어요. 엄마, 나 미스 코리아 지원해볼까? 아니면 미스 춘향 같은 건 어때? 근데 거기 나가려면 대학이 좋아야 되나? 지희야, 이제 만족하는 얼굴 가졌으니까 허튼 짓 할 생각하지 말고 대학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취업을 하든지 좀 해. 아니야. 일단 이 얼굴로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겨봐야겠어. 그동안 못생겼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도 못 사귀어보고 남자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살았는데 일단 남자친구도 만나봐야 하지 않겠어?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 성형수술로 예뻐진 딸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얼굴이 바뀌어버린 딸에게 서운하기도 하고 마음이 속상하기도 했지만 내 딸이 행복하다면 응원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희야, 나이 더 먹기 전에 네 미래를 위해서 뭐라도 해봐. 하고 싶은 게 없으면 승무원 준비해보는 게 어때? 너희 이모가 너 너무 예뻐졌다고 승무원 하면 딱일 것 같다고 하더라. 학원이든 학교든 엄마가 보내줄 테니까 승무원 해보지 않을래? 엄마, 승무원 하면 주말도 없고 놀 시간도 없을 텐데 나 그런 거 절대 못해. 일단 지금은 노는데 집중하다가 하고 싶은 거 생기면 그때 엄마한테 말할게. 그러니까 엄마는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 얼굴이 예뻐진 딸아이는 남자친구도 만나고 밤새 술도 마시고
외박도 자주 하며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딸을 보면서 아직 그럴 나이잖아. 너무 재촉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둬. 라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 나이 때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딸아이가 저는 심히 걱정이 됐습니다. 20살 초반까지야 부모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평생 딸아이를 먹여 살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딸아이의 나이도 20 후반으로 접어들려고 할 때 제가 딸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지희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대학이라도 가자. 간호과는 나오기만 하면 취업은 보장되어 있으니까 간호과 가는 게 어때? 너도 이제 놀 만큼 놀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엄마, 일을 왜 해? 돈 많은 남자 만나면 다 해결되는데. 나 지금까지 남자친구들한테 용돈 받고 살아서 일할 필요성을 못 느꼈어. 결혼도 돈 많은 남자가 할 거라 일 같은 건 안 구해도 돼. 돈 많은 남자를 만나면 된다며 일을 하지 않던 딸아이는 결국 20 후반에 정말 돈이 많다 못해 넘쳐 흐르는 사위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인사해. 영희는 내 남자친구이자 내 남편이 될 사람이야? 오늘 엄마랑 아빠한테 우리 결혼한다고 말하려고 왔어. 오빠 집에서는 우리 결혼 허락해 주셨거든?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는 당연히 결혼 허락해 주는 거지? 딸아이가 돈만 많고 양아치 같거나 인성이 안 좋은 사람을 데리고 온다면 결혼을 반대할 생각이었는데 딸아이가 보는 눈이 있는 건지 인상도 인품도 모든 것이 훌륭한 사이를 데려와서 결혼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이의 친가는 대대로 사업을 하는 집안이었고 외가는 법조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평범하기만 한 저희 집안이 그런 집안과 사돈을 맺어도 되나 싶었습니다. 사돈,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집안 같은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만 볼 뿐이죠. 그리고 둘이 서로 좋아 죽고 못 사는데 어떻게 부모가 돼서 그런 이유로 결혼에 반대하겠나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는 애초부터 내 새끼 이겨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돈들에 비해 저희가 너무 보잘것이 없어서 딸을 빈손으로 보내기에 너무 죄송스럽네요. 이렇게 잘 키운 아들을 저희 딸에게 장가 보내도 정말 괜찮으신지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안 괜찮은 이유가 전혀 없는걸요? 지희같이 애교 많고 사랑스러운 며느리를 얻을 수 있어서 저는 제 아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이 결혼은 두 분이 허락만 해주시면 저희가 주도해서 진행할 테니까 다른 걱정은 하지 마세요. 사이가 왜 그렇게 인품이 좋은가 했더니 사돈 부부를 닮아서였습니다. 가진 게 많아서 충분히 며느리 욕심을 내도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돈 부부는 상대방 집안 따위에는 전혀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지희야, 너희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해오지 말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예단 정도는 해가야 되지 않겠니? 예물이야 이미 그쪽은 가지고 있는 게 많을 테니까 안 줘도 된다지만 엄마 생각엔 예단 정도는 해서 성의는 보여야 될 것 같아. 안 그래도 내가 오빠한테 예단이라도 해간다고 하니까 오빠가 절대 오지 말래? 어차피 어머님한테 예단 가져다 줘도 그거 다시 나한테 되돌려줄 거라고 하더라. 근데 엄마, 우리 시댁에 예단해줄 돈은 있어? 없지 않아? 한사코 예단도 거절하는 사돈 때문에 저희는 정말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딸아이를 부잣집에 시집을 보냈습니다. 집안도 직업도 뭐 하나 가진 게 없는 제 딸을 며느리로 받아준 사돈들에게 감사했던 제가 결혼식 이후 딸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지희야, 시부모님들이 너한테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을 해서라도 두 분 말 잘 듣고 신경 거스른 짓 하지 않도록 해. 그리고 이제 결혼했으니 늘 생각하지 말고 박서방을 위해서 살아. 엄마, 오빠 나한테 내조 기대하고 그런 사람 아니야. 그리고 시부모님들도 고리타분한 옛날 사람들이랑은 달라서 네 인생은 네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이라고 사시는 분이라고? 철딱선이 없는 딸이 사위와 사돈들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딸아이는 시댁과 사위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엄마,
아버님이 오빠한테 나보고 카페 차려주라고 하셨대. 그래서 요즘 오빠랑 카페 자리 알아보고 다니고 있어. 지희야, 너 커피도 안 좋아하는 애가 무슨 카페니? 카페 차리는데 들어가는 돈도 한두 푼 아닐 텐데 못한다고 하고 다른 거 찾아서 해봐. 엄마는 항상 이런 식이더라. 피 한 방울 안 섞인 시부모님들도 나 믿어주시는데 엄마는 왜 항상 나한테 안 된다고 못한다고만 하는 거냐고. 그리고 엄마 돈으로 차려주는 것도 아닌데 왜 하지 말라는 거야? 진짜 어이없어. 부잣집에 철딱선이 없는 딸을 시집 보내놓은 부모의 심정이란 물가에 아이를 혼자 내놓은 심정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철딱선이 없는 딸에게 든든한 방패와 버팀목이 되어주는 딸아이의 시댁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돈들과 사이에게 늘 비치는 마음이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인어른 지금 타고 다니시는 차가 20년 정도 된 차라고 하셨죠? 제 초등학교 동창이 차 좀 팔아달라고 찾아와서 계약한 차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 차 나오면 장인어른 드릴 테니까 장인어른이 타고 다니세요. 아빠, 심지어 그 차 외제차야. 아빠 외제차 타보는 게 평생 소원이라 그랬잖아. 돈은 오빠가 내는 거지만 오빠 내 남편이니까 이거 내가 사주는 거랑 다름없다고 생각해야 돼? 사이는 역에 가까운 값을 하는 비싼 외제차를 남편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받기만 하는 것이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던 제가 극구 반대했습니다. 박서방, 생각해주는 마음은 고마웠지만 그 차는 우리가 타기엔 너무 과분한 차 같아. 그러니까 그 차는 박서방이 타든 아니면 사돈들이 주든 해. 엄마, 오빠랑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차만 해도 몇 대인 줄 알아? 오빠가 그냥 준다는데 왜 거절해? 내 인컴 받기 민망해서 일부러 한번 튕겨보는 거야? 지금까지 박서방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그러지. 아무리 내 사이고 네 남편이라고 해도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지 어떻게 받기만 하니. 받기만 하는 것을 제가 불편해하는 걸 알면서도 사이는 저희 남편에게 외제차도 주고 막내 아들의 유학 비용까지 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전에 처남이랑 대화를 나눠봤는데 처남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싶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남 일본 유학을 좀 도와줄까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장모님? 박서방, 그것만큼은 절대 안 되네.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지 박서방이 나서서 할 일이 아니야. 장모님, 지 동생이면 제 동생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공부 못해서 한 맺힌 친구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처남이 하고 싶다는 공부는 꼭 시켜주고 싶더라고요. 처남 나중에 잘 되면 제가 다 되돌려받을 테니 허락해주세요. 사이는 귀엽고 막내 아들의 일본 유학 비용까지 부담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사이에게 지은 죄도 없는데 사이만 보면 미안하고 마음이 불편해서 피하게 되더군요. 사이는 제가 본인을 불편해한다는 걸 눈치채서 그런지 저희 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저와 남편과 더 친해지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 오늘 장모님이 해주시는 밥 먹고 싶어서 왔어요. 집에 있는 반찬으로 주시면 되니까 저녁밥 좀 주세요. 배고프네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업하느라 바쁜 사이는 시간을 어떻게든 쪼개어 등산과 낚시를 좋아하는 제 남편과 함께 등산과 낚시를 다녔습니다. 박서방, 요즘 한창 바쁠 시기인데 괜히 없는 시간 빼지 말고 회사 일이나 집중해. 장인어른같이 산이랑 낚시 같이 갈 친구 널렸어. 장모님, 단풍 때문에 요즘 한창 산이 예쁠 시기예요.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가는 거랑 사이랑 가는 거랑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장인어른? 딸의 얼굴은 한 달에 한 번 보기가 힘들었는데 사이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저희 얼굴을 보러 찾아왔습니다. 누가 내 딸이고 누가 내 아들인지 헷갈리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명절날이 돼서 딸에게 집에 올 필요 없으니 시댁에서 지내라고 했는데 사이 혼자서 저희 집으로 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깜짝 놀란 제가 사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지희한테 집에 올 필요 없다고 했는데 지희가 말 안 했어? 그나저나 지희는 어디 있고 박서방 혼자야? 지희는 시댁에 있어? 지 카페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 저 혼자 왔어요. 저희 부모님들은 큰 집으로 가셔서 저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뵈러 여기로 왔어요. 장모님, 전 붙이셨어요? 아직 안 붙이셨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명절날 시댁도 가지 않고 딸도 없이
사이 혼자 덜렁 저희 집에 도착한 걸 보고 화가 머리 끝까지 뻗친 저는 메고 있던 앞치마를 집어던지고 딸아이가 운영한다는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카페 일이 바빠서 시댁에 가지도 못했다는 사이의 말과는 다르게 딸아이의 카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한지, 너 지금 어디야? 박서방 혼자 집에 왔길래 너 어디 갔냐고 했더니 카페 일한다고 해서 카페 왔는데 왜 문이 닫혀 있어? 너 박서방한테 거짓말하고 어디 간 거야? 너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명절에 시댁에 갈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뭐 하고 있냐고? 엄마 제발 그만해. 나 오늘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제주도 왔어. 오빠한테 골프 치러 간다고 하면 오빠가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고지고대로 일러 바칠까봐 거짓말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오빠한테 말하지 말고 엄마만 알고 있어.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지금 당장 올라와. 너 이러다 너희 시부모님들한테 밉보이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럴 일 없으니까 전화 끊어. 나 바빠. 사이에게 거짓말하고 제주도에 골프를 치러 간 딸을 가능하다면 직접 찾아가서 머리끄덩이를 잡고 데리고 오고 싶었습니다. 딸아이가 사이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 양심상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박서방, 내가 미안해.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지희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줘. 지희 제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래. 아니에요, 장모님. 장모님이 사과하실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저도 지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늘 밝은 모습만 보여주던 사이는 남편과 제 앞에서 생전 털어놓지 않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지희가 노는 거 좋아하고 결혼 전부터 잘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 후 놀고 싶어하는 지희 말리지 않을 생각이었고요. 그래도 결혼 전만큼은 놀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더라고요. 사이의 말에 제 입에서는 한숨만 새어나왔습니다. 사이 볼 면목이 없어 사이 눈을 마주치기도 힘들었습니다. 노는 것도 버릇이라면 하루아침에 고치기 힘드니까 제가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지희랑 저한테 지나가는 말로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고 하니까 지희가 갑자기 저한테 거리를 두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지희가 거리를 뒀다고? 그럼 지금 둘 사이에 더 큰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야? 부모님이 아이 언제 가질 거냐고 해서 제가 지희한테 임신 계획을 해보자고 했더니 자기는 아이가 가지기 싫다면서 그때부터 잠자리도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각방 쓰고 있어요. 딸아이의 잠자리 거부로 각방을 쓰고 있다는 말에 가슴이 턱하고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희가 아이는 나중에 가지고 싶다고 하면 그러자고 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희는 저랑 그 어떤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장인어른이나 장모님 걱정하실까봐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도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드네요. 그러면서 사이는 저희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이를 보니 사이가 너무 안타깝고 그런 사이에게 미안해서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딸아이가 제주도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딸아이를 찾아갔습니다. 솔직히 그때 저한텐 제 배로 낳은 딸아이보다 사위가 더 우선이었습니다. 한지, 너 네 남편이나 시부모님들한테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세상에 박서방이나 너희 시부모님 같은 분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지금 네 나이 30이 넘었어. 그리고 결혼한 유부녀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미친년처럼 살 거야? 엄마, 지금 딸 보고 미친년이라고 했어? 엄마도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 보네. 딸이 아니라 사위 편드는 거 보니까. 엄마도 속물이야, 속물. 딸아이는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속물로 몰아갈 뿐이었죠. 너 한 번만 더 박서방 속 썩이는 짓 하고 다니면 그땐 엄마가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어? 너는 지금 네 시부모님들 모시고 살아도 모자랄 판이야. 제발 정신 차리고 박서방이랑 시부모님들한테 감사하면서 살아. 아 진짜 미친년은 내가 아니라 엄마 같은데 엄마나 제발 정신 차려. 내가 엄마 딸이야. 박초룡이 엄마 아들이 아니라 내가 엄마 딸이라고. 엄마가 아무리 오빠 편을 들어봐. 오빠는 결국 엄마랑 남이야. 나중에 되면 남는 건 자식뿐이라고.
제 잔소리에 딸아이는 화가 났는지 저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아이는 저를 카페에서 쫓아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여기로 찾아도 나 못 만날 거야. 이 카페 다른 사람한테 넘기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할 말 있으면 전화로 해. 너 또 무슨 짓 하려고 카페를 넘기기? 이 카페 네 돈으로 차렸니? 박서방이 차려준 카페인데 박서방한테 허락을 받았어? 내가 애도 아니고 오빠가 내 부모도 아닌데 허락을 받기 왜 받아? 나한테 줬으면 그만이지. 그리고 나 다음 주에 미국으로 새로운 사업 답사 가니까 연락 안 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지희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너 정말 어쩌려고 그러니? 결국 답답한 제 속과 함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딸아이에게 눈물을 보이며 제발 그만하라고 말했지만 딸아이는 그런저를 무시하고 카페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니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늘 무던하게 굴던 남편도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걱정스러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러다 박서방이랑 지희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게 아닐지 모르겠다. 당신이 지희 어떻게 해서라도 좀 말려봐. 엄마가 제 앞에서 울면서 부탁을 해도 거들떠도 안 보는데 여기서 내가 뭘 또 어떻게 해. 나 정말 미쳐버리겠다. 부디 딸아이가 더 이상 큰 사고는 치지 않길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데 사이가 평일 오후에 다급하게 저희 집으로 쫓아왔습니다. 장모님, 지희 정말 저랑 이혼할 생각인가 봐요. 저 어떡해요. 어떻게든 지희 마음 돌려보려고 노력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되나 봐요. 박사방, 침착하고 천천히 이야기해봐. 지희가 박사방이랑 이혼을 하려고 한다니. 나한테 그런 말이 없었는데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장모님, 지희 오늘 미국 가는 거 알고 계셨어요? 사업 답사 때문에 간다는 말 듣고 저는 친구들이랑 놀러 가려는 거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랑 신혼여행 기념으로 여행을 가는 거더라고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결혼한 애가 외간 남자를 신혼여행 개념으로 여행을 갔다니 그게 말이나 돼? 지희가 두 집 살림을 시작한다는 거야? 딸아이가 철딱서니가 없고 단순히 노는 것만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지 제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울 정도의 위인은 못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이의 말에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그때 장인어른이랑 장모님한테 더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사실 지 다른 남자 생겨서 외도 중이에요, 장모님. 어른들 아시기 전에 제가 어떻게든 지희 마음 되돌리려고 했는데 제 힘으로는 어림도 없더라고요. 지희가 저랑 잠자리를 거부한 건 아이를 갖기 싫은 것도 있지만 다른 남자가 생겨서 그런 거였어요. 사이가 저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증거도 없이 제 딸아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말하는 사이의 말을 철석같이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박사방, 일단 나도 내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니까 지희 한국으로 돌아오면 같이 확인부터 해보자고. 박사방이 우리 지희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박사방 볼 면목이 없어. 그래도 저는 장모님이 저를 의심하지 않아주셔서 그것만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은 제 이야기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미안해 박서방. 뻔뻔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일단 확인 전까지만 사돈들한테 비밀로 해줄 수 있겠어? 그때까지만 해도 사이는 제 딸아이와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딸아이의 마음을 돌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었죠. 딸아이가 미국으로 떠난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 사이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장모님, 오늘 지 입국하는 날이에요. 항공사 일하는 친구 통해서 지 언제 어디로 입국하는지 알아놨으니까 저랑 같이 공항으로 가요. 아마 그 남자랑 같이 입국할 거예요. 딸아이의 불륜 현장을 내 눈으로 목격해야 된다는 것이 두려웠지만 사이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의 두려움은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사이와 저는 몸을 숨겨 딸아이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제발 딸아이가 혼자서 입국해주길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딸아이는 사이의 말대로 외간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입국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으려고 하자
사위가 저를 일으켜 세워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여기는 보는 눈이 많으니까 일단 지희 따라서 주차장으로 가요. 지희 차 가지고 나가서 근처 주차장에 차 맡겨놨을 거예요. 딸아이의 미행하자는 사위의 말에 저는 조용히 딸아이의 뒤를 밟았습니다. 사위의 말대로 딸아이와 상간남은 근처에 있는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보는 눈도 없겠다. 여기서 딸아이를 족쳐야겠다고 생각을 하며 다가갔는데 딸아이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선명하게 들리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 자기랑 헤어지기 싫은데 오늘 한국 못 들어왔다고 하고 우리 집으로 가면 안 돼? 자기 남편 순진해서 자기 말하면 다 믿잖아. 겉은 순진해 보여도 속은 새까말지 누가 알아? 그리고 우리 남편 항공사에서 일하는 친구도 지금 많아서 지금이라도 의심되면 바로 알아볼 거야. 그래서 안 돼. 자기야, 자꾸 우리 남편 거리지 마. 자기 마음이 나한테 있는데 질투나게 왜 내 앞에서 우리 남편 거려? 미안해. 습관이 됐어 그만. 그래도 나한텐 자기가 1등인 거 알지? 하루라도 빨리 이혼해서 자기랑 살고 싶은데 어떻게 이혼해야 될지 모르겠다. 부잣집에 시집간 게 꼭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 딸아이와 상간남의 입을 막으려고 딸아이에게 달려가려는데 사이가 저를 잡아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사이는 딸아이 이름을 부르며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박서방, 박서방, 정신 차려봐. 아니,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박서방?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이 때문에 놀란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제야 딸아이와 상간남은 자신들을 미행하는 저와 사이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가 왜 여기 있어? 오빠는 또 왜 이래? 설마 우리 대화하는 거 다 들은 거야? 지희야, 일단 119 좀 불러봐라. 이러다 박서방 죽겠어. 뭘 그렇게 멀뚱멀뚱 보고만 서 있어? 119를 부르라는 저의 말에 딸아이는 발만 동동거리더니 갑자기 제 손을 덥석 붙잡고는 저를 자신의 차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가자. 119 부르지 마. 내 말 들어, 엄마. 제발 부탁이야. 너 정말 미쳤니? 정신 잃고 쓰러진 사람을 저렇게 두고 가자고? 지희야, 너 그러다 벌 받아. 박서방이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숨길 생각하지 말고 119 부르자. 엄마, 일단 그냥 가자. 나 무서워서 그래. 엄마,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딸아이는 힘을 써서 저를 강제로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탄 딸아이가 울면서 비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 한 번만 내 말 들어줘. 오빠 잠깐 기절한 거라 금방 다시 일어날 거야.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해줘, 제발.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니? 지희야, 엄마가 그랬지. 세상에 박서방 같은 사람 없다고. 박서방을 두고 너 뭐 하는 거야? 엄마, 이 사람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 오빠랑 이혼하고 이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이야? 딸아이의 상간남은 제가 뭐라도 하기 전에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쓰러져 있는 사위 옆을 지나쳐가면서 이건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고 난 후 저는 계속해서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다음 날이 돼도 사위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 먼저 전화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지희야, 박서방 설마 잘못되기라도 한 건 아니겠지? 정신을 차렸으면 지금이라도 연락을 줬을 텐데 왜 아직도 연락이 없는 거야? 엄마,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 몰라? 죽었으면 진작 연락 왔지. 이렇게 조용한 건 오빠 지금 열받아서 그런 거야. 내가 알아? 지희야, 너 여기 있지 말고 너희 집에 가봐라. 아니면 박서방 회사라도 찾아가 보든가.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저희 집으로 도망온 딸아이는 사위를 찾아가 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자신의 남편을 만만하게 보며 대대로 되라는 듯 굴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오빠 마음이 여려서 내가 조금만 옆에서 잘 달래주면 금방 화풀 거야? 아내가 바람났는데 옆에서 달래준다고 그 마음이 풀려? 너 정말 박서방이랑 이혼할 생각이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박서방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엄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지금까지 내가 알아서 했던 일 중에 잘못된 일이 있어? 딸아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사이가 쓰러진 지 딱 일주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쓰러진 사이를 주차장에 버리고 도망을 가버린 것 때문에 전화가 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나 지희야. 나 지금 경찰에서 잡혀왔거든? 엄마 와서 오빠 좀 설득시켜줘. 오빠 나 고소했어, 엄마. 저의 집값을 물으려는 전화인 줄 알았는데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는 딸아이의 전화였습니다. 이혼 소송도 아니고 사이가 딸아이를 고소할 일이 또 뭐가 있었나 싶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딸아이와 딸 상간남이 수갑을 차고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님, 바람 피웠다고 수갑 채우고 철장 감옥에 쳐넣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상대방이 부잣집의 아들이 법조계 가족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아요? 변호사 부르기 전에 당장 제 딸 풀어주세요. 아줌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두 사람 지금 사기죄로 체포돼서 여기 들어온 거예요. 변호사 부르려면 부르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업무 방해하실 거면 나가주세요. 딸아이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 엄마, 우리 사기친 거 없어. 오빠 나 콩밥 먹이려고 이거 조작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오빠 좀 설득시켜줘 제발. 이라고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경찰서에서 만나게 된 사이는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이를 발견하자마자 제가 사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박서방이 지희 고소했다는 게 그게 사실이야? 도대체 지희가 박서방한테 무슨 죄를 졌다고 사죄로 고소를 해? 제가 고소를 한 건 아니고 지희랑 저 남자한테 사기당하고 돈 뜯긴 사람들이 고소할 수 있게 제가 도와줬을 뿐이에요. 알고 보니 사이가 차려준 카페를 접고 사업을 한다고 설친 딸아이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다단계로 사기를 치고 다니는 상간남과 합심해 더 큰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희가 저 남자랑 사기치고 다니고 있다는 거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지희 설득해서 저 남자랑 헤어지게 만들고 그 일에서 손 떼게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제가 눈 감아줄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들 모아서 고소하게 만들고 지희랑 저 남자 신고해서 체포하게 만들었어요. 박서방, 내가 이렇게 부탁할 테니까 일단 지희 좀 풀어주면 안 될까? 사실상 그 사기라는 거 저 남자가 주도해서 한 거지 우리가 지희가 한 건 아니잖아. 나를 봐서라도 제발 부탁할게 박서방. 제가 왜 그래야 되죠? 사람이 그렇게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자기 딸이랑 도망가버린 장모님을 제가 왜 봐드려야 되나요? 저는 이제 이 일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희가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고 잘못한 게 없으면 풀려날 테니 저한테 부탁 같은 건 하지 마세요. 사이는 그날 쓰러진 자신을 버리고 간 저와 딸아이 때문에 화가 나 사기를 치고 다니는 딸아이와 그 상간남을 신고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각성을 하게 된 사이는 저희에게 그 어떤 자비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아줌마들 상대로 20억이 넘는 금액을 사기친 딸아이와 그 상간남은 결국 징역을 받게 됐습니다. 딸아이가 재판받고 있을 때 구치소에 면회를 갔는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우리 담당 검사가 누군지 알아? 오빠 이종사촌 형이랑 가장 친한 동기 검사야. 오빠 사촌 형이 맡을 수는 없어서 제일 친한 검사를 배정해줬더라고. 그것들이 내 인생 조지려고 난리도 아니야 지금. 그러게 너는 겁도 없이 왜 그랬어?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 왜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살았냐고. 엄마는 아직도 오빠 편이야? 엄마는 내가 수위 입고 앉아있는 걸 보고도 내 편 안 들어? 엄마 정말 내 엄마 맞아? 딸아이의 일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고 사이가 말하긴 했지만 법조계에 포진되어 있는 사이의 가족들은 바람 피운 제 딸아이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사이 가족들 눈에 제 딸아이가 참으로 괘씸해 보였을 겁니다. 딸아이가 교도소로 들어가고 난 후 사이가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딸아이 입장에서는 그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이에게 이혼을 당한 딸아이 모든 걸 다 잃고 사이에게 지급해야 될 위자료만 더하는 채 다시 저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박서방한테 줘야 되는 위자료 말이야. 우리 집 전세자금 빼서 주는 걸로 하자. 지 저렇게 된 게 다 우리 부모 잘못이잖아. 애 잘못 키운 우리 같이 끝까지 책임지자. 귀엽고 옥살이까지 하게 된 철없는 딸을 차마 내칠 수 없었던 저와 남편은 아파트 전세 자금을 빼서 사이에게 위자료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얼마 남지 않은 돈을 가지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안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유학 중이던 막내 아들을 한국으로 불러 방 2칸짜리 월세방에서 셋이서 지내고 있답니다. 저희 딸아이는 곧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모 마음으로는 딸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그곳에서 나오길 바라는데 솔직히 딸아이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게 무섭고 두렵습니다. 딸아이가 출소하면 또다시 지옥이 시작될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딸아이를 면회 갔을 때 딸아이가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나 동안이라 다들 20대로 보거든? 출세해서 나가서 바로 돈 많은 남자 꼬드겨 올게. 나한테 이제 그런 일 껌이야, 껌. 그러니까 엄마는 나 믿고 조금만 버텨. 지훈이한테도 누나가 다시 일본 유학 보내준다고 전해주고. 알겠지? 제 배로 낳은 딸이지만 저는 제 딸아이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런 딸아이를 어떻게 데리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발 딸아이와 연 끊고 살라는 말씀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